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국내 치매 환자는 약 84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죠.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2024년 치매 인구는 1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고령화 사회, 날로 늘어가는 치매 현황과 치매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건호 광주 치매 코호트 연구 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네, 다음 고선주 전라남도 광역 치매센터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선미 광주복지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손명동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치매 극복을 위한 지원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누구나 뭐 나이가 들면서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뭐 아주 작은 건망증 하나에도 좀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먼저 치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점과 함께 뭐 치매 유형이라든지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건호 단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치매라는 것은 어떤 정상적인 기억의 어떤 건망증하고 차이는 질병에 의한 인지장애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억이 생기지 않는 병이라 건망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디 뭐 차키나 뭐 집안 열쇠나 이런 것들을 뒀을 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찾지를 못하는 것은 일종의 건망증이라고 하지만, 치매는 스스로 그 기억이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제 만난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둔 자리를 애당초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 기억을 생성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적인 현상이라 기본적으로 건망증하고는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건망증은 어떤 자기가 어떤 상황을 다시 떠올렸을 때 그 기억을 다시 회상할 수 있는데, 치매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깜빡 잊었구나 하는 인식 자체가 있으면 건망증인데, 그렇죠. 그거 자체가 없으면 이제 치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덧붙여서 이선미 연구위원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치매와 건망증을 구분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힌트를 줬을 때 그거를 다시 힌트를 통해서 기억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억력의 어떤 장애는 유사하지만 그게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도 이제 좀 차이가 있어서 건망증 같은 경우는 쉽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만, 치매 같은 경우는 기억 자체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보통 치매는 알츠하이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알츠하이머는 치매 이꼴 알츠하이머라고 얘기하는 것은 노인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치매가 알츠하이머 치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치매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알츠하이머형 치매도 있고, 혈관성 치매도 있고, 또 기타 이제 의학적 상태로 인해서 발생하는 치매도 있고, 또 물질로 유발되는 치매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치매가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매 이꼴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의 그 상당수가 알츠하이머형 치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알츠하이머 치매는 65세 이상 인구의 뭐 5% 이상 그러니까 전체 치매의 50에서 60% 이상이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치매 유형이기도 하고요. 이제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65세나 60세가 되기 전에 젊은 사람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게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의 피의 혈액의 흐름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발생하는 치매를 우리가 이제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전체 치매의 한 15%에서 20% 정도가 이 혈관성 치매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현상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아서
그 혈관 그 알츠하이머형 치매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파킨슨 병에 걸렸을 때 그게 치매로 연결된다거나 루이체시병이 걸렸을 때 치매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이 알코올이나 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치매로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다양한 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데 대체로 알츠하이머 노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뇌가 죽어가는 그런 알츠하이머로 인한 그 치매 유형이 많다 보니까 네. 치매는 알츠하이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매 유형에 따라서 특히 증상들도 조금씩은 다를 것 같은데 이제 흔히 중증도에 따라서 그에 따른 증상에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좀 덧붙여서 고선주 사무국장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치매 중증도에 따라서 보통 말할 때 초기, 중기, 말기라고 합니다. 이제 치매 발병 기간이 1년에서 12년이라고 보았을 때 초기는 경도 치매, 경도 인지 장애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1년에서 3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상생활 능력이나 작업 능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하지만 일상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무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은 기억력이 저하되는 기억력 저하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네. 다음에 중기 치매로 봤었을 때는 2년에서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중증도와 그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초기 증상보다 언어 능력이나 기억력이나 행동에 대한 그런 감퇴가 된다든지 그리고 사회적 판단에 장애가 문제가 있어서 네. 일상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면서 주변인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기를 중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기 치매는 이제 고도 치매라고 해서 진리병 후에 8년에서 12년 정도 지난 경과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보통 지적 능력이 심하게 손상되어 떨어지거나 일상생활에서 혼자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단계에 도입하게 되고요. 신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지시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남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야 되는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손명동 교수께서도 관련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예, 방금 뭐 고선주 사무국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그 증상도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치매는 먼저 자연 노화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할 어떤 기초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치매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바로 뇌에 생기는 병이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억력이나 뭐 이해력이나 아니면 판단력 등 여러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방금 했던 말도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이것이 더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일 수 있는 것처럼요. 아마 현장에 계시는 종사자분들이나 또 더 나아가서 직접 경험하고 계시는 주 부양가족분들도 아마 이 부분은 실감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 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의 뇌손상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기억력이나 언어력, 판단력 등 여러 영역에 바로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난 상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이나 아니면 언어 능력, 네. 아니면 시공간 파악 능력, 판단력 및 추상적 사고력 등 이렇게 다양한 지적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각 인지 기능은 특정 이 뇌 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증도가요 초기냐 아니면 중기냐 또 말기냐에 따른 심각함은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매에 대해서 그 개념이라든지 정의라든지 또 중증도에 있다는 어떤 유형별 증상들을 쭉 설명을 들어보니 뭐 공통적으로 이게 일상생활에 이제 큰 장애가 생기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자, 그래서 중앙치매센터가 전국의 치매 유병률 그리고 치매 환자의 의료 장기 요양 관련 서비스 현황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9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자, 이 뭐 관련해서 좀 치매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미 연구위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그 2020년 노인 인구가 813만입니다. 한국의 노인 인구 수가. 그런데 치매 환자로 추정이 되는 수는 84만 명입니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치매로 추정되는 노인 인구 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 10.33%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치매 유병률이 가장 높은 11.94%에 해당이 됩니다. 네. 광주는 10.04%에 해당이 되고요. 단순히 이제 치매로 추정이 되는 비율은 10.33%이지만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둬야 되는 수치는 경도인지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라는 것은 동일 연령대에 비해서 인지 기능이 조금 저하된, 그렇지만 치매는 아닌, 다시 얘기하면 치매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치매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인지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경도 인지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도 인지 장애 인구수가 18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유병률이 22.69%에 해당이 됩니다. 이 수치는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치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수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치매 환자 수가 몇 명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경도인지 장애 수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대체적으로 노인의 20% 이상은 거의 해마다 이제 경도인지 장애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이 22%의 경도인지 장애 노인분들을 어떻게 치매로 연결시키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치매 현황을 좀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치매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62.3%, 남성이 37.7%이고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매 유병률이 높아집니다. 네. 예, 그래서 85세 이상인 경우에는 35.2%가 치매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래 살면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이냐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네. 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아까 중증도 증상들 말씀을 하셨는데 중증도보다는 경도 환자의 비율이 상당히 많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최경도와 경도를 합치면 한 58% 정도, 59%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증인 그런 환자들도 있지만 그렇게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와상 상태로 있지 않는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염두를 네.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치매 유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75%, 76%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나 기타 치매보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훨씬 더 이 노인분들에게는 이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치매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치매 환자들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자세하게 대한민국의 치매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이제 경도 인지 장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치매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의 어떤 비율이기 때문에 이 치매 환자들이 앞으로 얼만큼 더 늘어날 것인가를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의미 있는 어떤 해석도 덧붙여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고선주 사무국장께서 좀 덧붙여 주신다면요, 이 보고서 자료를. 예, 상세하게 잘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이제 고령이 치매의 가장 위험인자로 보았을 때 이제 노인 인구 비율에 따라 초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입 다 과정을 보면 우선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고령화에서 초고령 사회 가는데 36년이 걸렸고요. 미국은 94년. 그리고 독일은 77년이 소요됩니다. 네. 하지만 저희 나라는 굉장히 급속도로 이 고령 사회까지 진입하는데 26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추세로 보면 우리나라는 2045년 되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고령 인구가 많은 비율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고령 인구가 치매 유병 원인의 가장 위험한 인자로 보았을 때 이렇게 된다면 이제 세계적으로 2030년에는 8,200만 명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현재 1.64배의 치매 환자가 있는데요. 2050년까지 가면은 세계는 지금 1억 5,200만 명이라 해서 현재 3.04배 정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로 봤었을 때는 2045년에 65세 이상이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다고 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치료 부담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가족들과의 돌봄 문화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 파탄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예, 이런 문제들이 가장 우리가 고령 사회이면서 치매로 가기 전 단계를 빨리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치매의 심각성을 왜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앞서 그 이제 뭐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좀 높고 이런 그 보고서의 자료들도 좀 언급해 주셨지만 그 치매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그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명동 교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최근 치매 관련 현황들을 살펴보면서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요. 방금도 뭐 약간의 차이들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치매 환자 수가 20년마다 2배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죠. 가령 2015년에는 65만 명이라면 2030년에는 무려 127만 명이라고 하는 예측까지도 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먼저 불특정 다수가 걸리는 질환일까? 뭐 이런 내용에서는 물론 예외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불특정 다수라고 하는 의미를 저는 미리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예견할 수 있는 문제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예를 들자면 원인을 치료하면 없어지는 치매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기에 그렇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연령이나 성별 등에 따라서 치매 위험도가 다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이미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그중에 마침 중앙치매센터에서 치매 인식도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중에 연령별로 가장 두려운 질환 1, 2순위를 한번 꼽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만 19세에서 29세 또 만 30세, 39세까지의 연령은 암이 가장 두려운 병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만 40에서 49세까지는 그 격차가 확연하게 지금 줄어들다가 만 50세 이상부터는 치매가 가장 두려운 병으로 인식되어지는 모습으로 볼 때 일단 인식으로부터도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연령면에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령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는 서서히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처음 10년은 증상 없이 뇌의 변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4, 5년은 가벼운 증상만 나타나다가 그 이후에 심한 증상이 드러나는 것처럼요. 그런 의미에서 연령이 많으실수록 그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인식의 차이부터 여러 가지 그 연구 조사를 토대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건호 단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매는 이 질병의 명칭이 아니고 임상 증후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미 그 우리 손명동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인지장애가 있을 때 우리가 치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것을 이제 뭐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중증 인지장애 네, 증 정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사실 치매란 말을 쓰지 않고 인지증이란 말을 씁니다. 네, 이제 표현 자체가 좀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변경을 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는데 아무튼 이 치매 증세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알츠하이머 병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병이 이콜 치매라는 어떤 등식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알츠하이머 병은 병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치매는 증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뭐 열나고 두통이 있다고 해서 코로나 환자는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병리 검사, 바이오마커 검사를 해봐야 하는 거고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도 그런 바이오마커 검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확진이 돼야만 이 사람도 사실은 알츠하이머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사실 국내 이제 그 알츠하이머 병 이제 치매 환자 중에 알츠하이머 환자가 75% 가까이 육박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 세계 기준에 비해서는 꽤 높은 기준입니다. 60% 정도 조금 상회하는데 우리나라는 75%까지 오르는 게 이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치매에 알츠하이머병에 취약한 거냐 아니면 조금 이제 진단이
과잉 진단이 있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국가 치매 책임제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강화되기 때문에 또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어떤 진단이 좀 많은 측면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그 알츠하이머병이 왜 자꾸 언급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나머지 치매는 혈관성 치매나 루이바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주로 60대, 70대에서 많이 발병을 하고요. 알츠하이머병은 65세부터 5년 단위로 2배로 늘어납니다. 유병률이. 네. 그러니까 65세에 1%면 70세는 뭐 2%, 3%, 75세는 뭐 5%, 10% 이렇게 늘어나는 그러한 질병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우려되는 질병은 원인 질병은 바로 알츠하이머병이다 이렇게 드릴 수 있고요. 네. 알츠하이머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도인지 장애라는 가벼운 인지 장애를 거쳐서 중증 인지 장애인 치매 단계로 이렇게 진행되는 질병입니다. 근데 혈관성 치매는 바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혈관이 막히거나 하면 생길 수 있는 질병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경도 인지 장애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지표가 되는 거죠. 네. 경도 인지 장애가 많으면 곧 미래에 이제 치매 환자가 늘어날 거라는 그렇죠. 어떤 걸 암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 잘 관리하고 대응하는 것은 향후에 치매 유병률을 억제하고 또 치매를 극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남녀 간의 지금 어떤 그 유병률 차이가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있거든요. 그 차이의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학계에서는 이 논란이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수명이 5년에서 10년 정도 더 길기 때문에 네. 이 65세 이상으로 그냥 딱 잘랐을 때는 80대 이상의 고령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네. 100세는 비교할 것도 없고요. 100세 이상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치매 환자가 전반적으로 이제 분포가 높게 되는 측면 하나가 있고 또 우리가 치매라는 건 인지장애이기 때문에 인지기능 검사, 다시 말하면 신경심리 검사를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교육 수준의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전반적으로 학력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뭐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이 과거 이제 이런 20세기 중반에는 이 교육 수준이 되게 낮았기 때문에 그런 인지장애 검사를 했을 때 인지장애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어떤 생물학적 차이는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일단은 주장의 대세로라고 봐야 되지 네.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치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어요. 용어부터 시작해서 치매는 이제 증세고 알츠하이머가 질환의 명이고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에 대한 어떤 통계 그리고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교육 수준에 따라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통계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어떤 해석도 주셨는데 어쨌든 그 유형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치매에 걸린다고 상상을 했으면 굉장히 이게 뭐 가슴이 정말 철렁 내려앉을 만큼 공포스럽고 두렵고 가족에게 잊혀지는 그리고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질환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이게 이제 유형별로 조금 완치될 가능성이 있는 치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치매도 있겠지만 완치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선주 사무국장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치매는 완치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우리가 조기 발견이라고 해서 이제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이런 것들을 가상 치매랍니다. 이제 거짓말 치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조기 발견을 통해서 5에서 10%는 완치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지만 이제 퇴행성인 뇌질환으로 인한 그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서서히 진행을 지연시켜서 일상생활의 능력이 조금 더 변하더라도 나이와 연관하지 않고 일상생활 능력이나 기억력이 저하되지 않게끔 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냐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알츠하이머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파킨슨, 헌팅턴, 뭐 루이소체 치매 이런 치매가 나옵니다. 그러면 치매를 완치하기보다는 조기에 발견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조기 발견하려면은 이게 검진을 먼저 해야 되겠죠. 조기 발견은 치매 국가 책임제를 통해서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 진단검사,
간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검사를 통해서 빠른 시간에 빨리 조기 발견을 해서 치매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하는 게 그만큼 이제 치매를 늦출 수 있는 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손명동 교수께서도 좀 덧붙여 주시죠. 바라기는 이 완치라고 하는 현실이면 좋겠습니다만 네. 이게 아직까지는 희망인 듯 하고요. 한 가지 희망은 치매를 일찍 발견하면 이 뇌종양이나 심각한 우울증 아니면 갑상선 질환이나 또 약물 부작용 그다음에 영양 문제 등은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면 회복할 수 있다라는 점 이것이 우리한테는 또 하나의 희망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벼운 증상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뭐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조기 발견, 그래서 조기라고 하는 어떤 발견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듯이 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도 서서히 진행이 되니까 조기 발견은 진행을 늦출 수 있고요. 또 약물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점과 또 체계적 치료와 관리로 삶의 질도 함께 높일 수 있다라는 점, 특히 병의 악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미리 대처할 수 있다라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강조를 해주셔서 그럼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아주 작은 행동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로 단장께서 좀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먼저 앞서 뭐 말씀한 것과 같이 치매는 향후 30년 안에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런 그 가장 우리 치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병인 알츠하이머 병은 이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면서 신경세포가 손실되는, 다시 말하면 뇌세포가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신경퇴행이 일어나고 그 신경퇴행의 결과로서 인지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지장애가 오면 이미 뇌세포가 상당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치매 증세 정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뇌의 한 3분의 1 정도의 뇌세포가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약물이나 다른 치료를 통해서 죽은 뇌세포를 되살릴 수가 없고 네. 또 일부에서는 줄기세포 가지고 그걸 되살린다고 하지만 그게 되살려도 우리의 기억은 회로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세포가 살아난다고 해서 기억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조기 진단과 이 선제적 대응입니다. 네. 그걸 통해서 치매는 충분히 지연될 수 있는 병이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우리 인지장애가 나타나면 상당히 사실은 이미 뇌 손상이 꽤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인지장애가 나타나기 전이거나 아주 초기 인지장애가 나타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치매는 이런 이제 조기 발견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네. 저는 항상 치매는 조기 예측이라는 단어를 주장합니다. 네. 왜냐하면 치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중증 인지 장애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네. 중증 인지 장애를 초기에 발견한다는 건 이미 늦은 개념이고 치매가 올 것인지를 예측해서 치매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대응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초기 발견이 이미 늦은 거기 때문에 조기 뭐 예측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만큼 이제 진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다. 그 방법까지도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좀 덧붙여서 이선미 연구위원께서도 뭐 일상생활에서도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을 좀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단서 같은 것들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뭐 부모님이 갑자기 예전과 다른 행동을 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이제 혹시 치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예전과 다른 행동들의 범주들을 몇 가지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일단 뭐 치매는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뭐 전화번호를 지금까지 잘 기억하시던 것을 기억을 못한다거나 뭐 비밀번호, 현관 비밀번호를 기억을 못한다거나 또는 운동화 끈 같은 걸 잘 못 매신다거나 또는 그 적당한 말을 그 단어 사용을 잘 못하신다거나 또 오늘이 며칠인지 여기가 어딘지 좀 혼동스러워 하시고 또 그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경우 제가 본 어떤 분은
여름인데 겨울옷을 입으시고 네. 겨울인데 이게 이제 한 번씩 그런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옷을 여러 번 막 껴입으셔가지고 본인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까지 이 옷을 막 껴입는 뭐 이런 보통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으시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이신다거나 동계산 같은 것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을 안 버리고 이렇게 욕심을 내시는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호주머니에다가 집어넣으신다거나 뭐 그런 증상들 또 갑자기 화내고 감정이 이렇게 기복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다거나 네. 뭐 또 모든 걸 귀찮아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그런 부모님이 그런 증상을 보이실 때 창피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오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예측이나 초기에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오픈이 돼야지 자꾸 쉬쉬하다 보면 네. 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좀 오픈을 하시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어떤 진단을 받는 거에 대해서 치매 환자나 아니면 가족들도 거부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치매 상담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전화를 해서 우리 부모님이 또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러이러한 증상을 보이는데 이게 과연 치매하고 연결이 될까 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우리 사무국장님도 근무하시지만 치매센터나 네. 또는 치매 안심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이제 광역 단위에서는 광역 치매센터이고 자치구 단위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치매 안심센터가 있는데요.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을 하시면 진단을 무료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무료로 진단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기관들을 좀 이용을 네. 하시고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렇게 뭐 사례만 몇 가지 이런 증상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건 이제 의심에 불과한 거고 의심이 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진단을 받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뭐 저도 아직 뭐 젊습니다만 치매 걱정을 하는 걸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뭐 영츠하이머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에 해당되는 이런 치매들은 왜 생기는지 원인이라든지 또 뭐 이런 예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손명동 교수께서 좀 알려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는 젊은이들은 예외인 줄 알았던 질병으로 여겼었죠.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사실들을 접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영츠하이머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자료들을 검색해 보면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아시다시피 젊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질병 유형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영과 알츠하이머를 합친 합성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석해 보면 젊은 나이에 심각한 건망증을 겪는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영츠하이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특히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고 하죠. 디지털 시대면 결국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는 의미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주 원인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를 또 다른 개념으로 보면 디지털 치매라고도 불리울 정도의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지나친 경쟁 사회다 보니까 우울감도 또 스트레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로 인해서 음주나 아니면 흡연을 원인으로 또 지적하는 것도 하나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방으로는 뭐가 있을까? 아마 예측하시겠지만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줄이자. 그리고 뇌 전체를 균형 있게 바로 밸런스를 유지하자라는 의미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분산시켜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가령 독서는 독서로, 그리고 메모하는 습관, 그리고 정보 습득 시에는 시각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청각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의 감각 기능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물론 과도한 음주와 흡연도 역시 예방적인 차원에서 과도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젊은 층의 생활 습관과 좀 연관지어서 이런 예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요. 좀 덧붙여서 이건우 단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 영치하이머라는 거는 뭐 일종의 뭐 이렇게 디지털 치매라고도 불리고요. 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사실 집중력이나 심리적 상태, 이런 생활 습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약간의 인지적 장애가 좀 있을 수 있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적어도 어떤 생물학적 어떤 병리 현상은 아니고요. 생물학적 병리, 실제로 이제 의학적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EOAD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우리말로는 초록이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우리가 뭐 내 머릿속에 지우개, 네. 또 뭐 앨리스라는 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치매의 어떤 그 30대에서 50대 어떤 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화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초록이 치매 환자들이고요. 네. 이거는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서 과다 생산돼서 뇌에 쌓이는 현상입니다. 퇴행성 알츠하이머 병은, 노인성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제거가 안 돼서 생기는 병이고, 네. 이런 초록이 치매는 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과다 생성돼서 뇌에 빠르게 축적이 일어나서 신경세포에 어떤 손상을 주는 그러한 질병이라 이제 이거는 거의 유전병에 가깝고요. 집안 내력을 가족력을 분석하면 거의 이제 유전자 분석으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뭐 1000명 중에 1명 이하라서 일반적으로 유병률이 굉장히 0.1% 이하라서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래도 이제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나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초록이 치매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전반적인 이 치매 증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뭐 심각성은 충분히 다들 공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국가가 이제 치매 환자를 지원해 줘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050년이면 치매 환자가 300만 명에 도달하는 시점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됐을 때 그 치매를 치료하려고 했을 때 드는 비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선미 연구위원께서 이 치료에 대한 비용과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전 세계적으로 치매 비용은 뭐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급수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매 관리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치매 관리비라는 것은 치매를 뭐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의료적인 비용, 병원을 간다거나 약을 먹는다거나 또 간병을 한다거나 뭐 이런 비용들을 전체 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치매 관리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5년 전 세계 치매 관리비가 8,180억 원, 8,180억 달러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전 세계 GDP 기준으로 봤을 때 1.09% 정도가 치매 관리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치매 관리 비용이 15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GDP의 0.8% 정도가 치매 관리비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당히 큰 수치라고 보여지고 2050년 정도가 되면 한국에서 치매 관리비는 134조 6천억 원 정도로 전망이 돼서 거의 한 3.8% 이상이 GDP의 3.8% 이상이 치매 관리 비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보면 2018년에 치매 환자 1인당 관리비가 약 2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치매 환자 1인당 관리비가 1,851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8년이 지나면서 상당히 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중증도로 갈수록 치매 관리비는 훨씬 더 이제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노인 부부가족 소득 평균 소득을 보면 2018년이 3,915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아까 치매 관리 비용이 2,042만 원 정도가 드니까 65세 이상 노인 부부 평균 소득 대비 약 52.2%가 치매 관리 비용으로 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상당히 많은 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우리 고선주 사무국장께서 좀 해주시죠. 예, 앞서 개인에 대한 치료 비용에 대해서 치매 치료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의 부담을 이제 국가가 떠안자 이제 고령 사회로 가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이제 어르신과 그 가족들이 떠안아야 했던 그 부담감을 이제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적 고통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게 이제 문재인 케어 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네. 이 지역사회에서 치매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치매 환자나 가족들이 이 케어를 받음으로써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한 어떤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부분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이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꿈꾸는 게 우리 모두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공약사항에서는 2017년부터 이제 지방자치보건소에 256개소에 치매 안심센터가 개소되었고요. 각 지역에 거주하는 이제 치매 환자나 환자 가족이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제 환자에게 맞춤형 사례 관리 그리고 자원 연계, 인식 개선 이렇게 인지 강화 교실을 함으로써 치매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안심센터 외에 현재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제 치매 안심병원 확충입니다. 현재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공립요양병원을 통한 치매 안심병동이나 이런 것을 확충해서 치매 환자가 병원에서 충분히 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제 시행을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환자 가족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산정 특례 제도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개인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런 부담들을 본인 부담금이 10%까지 이하로 이제 이하로 이렇게 국가가 지원을 하겠다는 이제 제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케어 이 치매 국가 책임제에서 하나가 더 치매 환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등급이 있습니다. 인지 지원 등급인데요. 집 가까운 주야간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에서 인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받고 예방 활동을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에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맞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문재인 케어의 정책입니다. 네, 경제적, 사회적인 지원을 이제 하는 것이 치매 국가 책임제인데 혹시 덧붙여서 이선미 연구위원께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치매 국가 책임제가 만들어지게 됐던 그 배경을 잠깐 보시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 인구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로 가족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 그래서 보도를 보면 부인을 케어하던 치매 부인을 케어하던 할아버지가 스스로 이제 자동차에 부인을 모시고 여행 가자 해서 저수지에 뛰어드는 이런 상황들 또 치매 돌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케이스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도로 이슈가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그런 치매 가족들의 고통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치매 가족의 문제를 그들의 문제만으로 볼 것이냐 우리의 문제로 볼 것이냐의 갈림길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치매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가족 중에 누군가는 그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또 다른 치매 환자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방관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가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의 2017년부터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이 됐는데요. 그 이전에 치매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살펴보니까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를 하더라.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채우기 위한 시도로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이 됐는데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아까 제가 치매 진단을 위해서 방문하시라고 권유드렸던 치매 안심센터가 이제 각 자치구별로 설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장기요양 제도에 의해서
장기요양 시설에 입소를 했을 경우에 치매 환자와 그렇지 않은 노인성 질환 환자들은 동등한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이 된 이후로 치매 전담형 시설을 확충을 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치매 환자와 일반 노인성 질환 환자의 그 인지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특별히 교육받은 전문 인력들이 케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치매에 걸린 환자일지라도 조금 더 인간다운 어떤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또 인지의 저하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자라는 네. 취지로 이제 치매 전담형 시설 확충이 계속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치매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강조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치매 안심 마을이나 치매 친화적인 어떤 환경 조성이나 또 치매 파트너 같은 어떤 치매 환자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서포터즈 같은 이런 네. 지역 사회 내에서 치매 환자를 어떻게 함께 우리가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해 준 게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치매 국가 책임제의 어떤 시행 배경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말씀 중에 이제 치매 관련 시설의 확충이 지금 이제 많은 곳에서 지금 확충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하나하나 그런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하긴 합니다. 먼저 치매 상담 콜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예, 이곳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두 분이 좀 같이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제가 먼저 네, 네.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네. 정보를 몰라서 답답함이 있을 때가 우리는 아마 한두 번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경험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치매 상담 콜센터라고 하는 곳이죠. 치매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1899-9988이라고 하는 번호로 이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한 번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국번 없이 1899-9988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1번을 누르시면 정보 상담을 하는 거고 2번을 누르시면 돌봄 상담을 하는 곳이다라고 합니다. 치매 원인 그리고 질병 증상 및 또 치료 아니면 치매 예방 방법 아니면 지원 서비스 또 정부 정책 제도 등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뭐 이어서 고선주 사무국장께서도 예, 덧붙여 주시죠. 예, 한 가지는 그 1899-9988은 중앙치매센터에서 그 산하기관으로 있는 치매 상담 콜센터고요. 사실 저희 광역센터에서는 이런 상담 관련해서는 콜을 받고 있지 않고요. 바로 다이렉트로 한라인으로 전해지는 전화번호입니다. 네. 이제 한 가지는 아까 정보상담 말씀드렸는데요. 뭐 치매 증상이나 발병 단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24시간 열려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정보를 받다 보면은 또 내가 아주 사소한 질문이 있습니다. 돌봄에 있어서 부모님이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인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네. 이런 부분 이제 자세한 것까지 전문 상담사분들이 계셔가지고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앙치매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마음건강수첩이라고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그 돌봄에 대한 부담에 대한 것들을 가족들이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좀 도움을 받으시면 가족들이 치매 그 환자를 돌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돌봄과 관련해서 또 예방과 관련돼서 뭐 교육,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실시가 또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건호 단장님, 그 치매 예방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도움이 되겠죠? 물론. 네.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치매를 예방하려면 일단 이제 치매와 예측,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 이런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지금 아쉽게도 지금 당장은 이제 이런 치매 원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주로 이제 이런 예방을 하는 것을 이제 의학적으로는 중재 행위라고 하는데 약물 중재, 크게는 약물 중재가 있고 비약물 중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약물 중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주로 이런 요즘은 소위 이제 디지털 치료제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인지 중재, 운동 중재, 또 식생활에서 혈관 위험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이제 이런 예방 교육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지 중재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디지털 게임이나 뭐 이런 훈련을 통해서
뇌 기능을 어떤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이런 우리가 생각보다는 이런 육체적 운동, 규칙적인 운동이 뇌 노화를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문적으로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미 증명된, 입증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치매를 예방하는 데는 하여튼 이 규칙적인 운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또한 이제 이런 치매를 발병하는 요인은 실제로 알츠하이머병조차도 이런 혈관의 이런 위험도 또 혈관의 문제가 실제로 어떤 치매 유발의 주요 핵심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노인성 알츠하이머병, 노인성 치매는 이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서 제거가 되지 않는 현상인데 그것도 이제 혈관하고도 연관이 상당히 있습니다. 혈관 노화하고도. 그래서 혈관 관리, 이런 고지혈을 막고 그런 음식들을 조절해서 이런 그 중성지방을 억제하고 혈관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치매 예방 활동의 주요한 요소들이 되겠고요. 향후에 지금도 이제 우리 전국에는 256개의 치매 안심센터가 각 지자체별 단위별로 기초 지자체별로 이제 보건소 산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이런 예방 활동들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체계적이고 이런 그 과학적인 이런 예방 교육이 교육과 어떤 예방책이 보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덧붙여서 고선주 사무국장께서도 치매 예방 교육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고도 단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청소년부터 이제 노인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로 비약물 치료로 인해서 이제 인지 자극이나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서 우울 감소나 뭐 운동법을 통하여 뇌 혈류량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치매 예방 수칙 333이라고 해서 세 가지는 권하고 세 가지는 금하고 세 가지는 꼭 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네. 세 가지를 권하는 것 중에서는 일주일 3번 이상 걷기, 30분 이상 좀 땀나게 걸으시는 게 좋고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또 부지런히 읽고 쓰기를 해서 뇌에 어떤 자극을 주는 네. 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세 가지 금해야 될 것들은 이제 술을 적게 마시고 담배를 피지 않고 그리고 머리를 다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세 가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방적으로 우리가 검진을 해서 미리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해서 우울감을 좀 해소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치매 조기 검진을 해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받아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치매 예방 수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치매 같은 경우는 조기의 발견이 중요하다는 말씀 여러 번 언급해 주셔서 말씀처럼 이 치매 검사의 중요성 정말 큽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를 받기 위해서 또 검사에 드는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정보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선미 연구위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60세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안타깝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예외적인 상황은 있지만 통상적으로 60세가 안 되셨다. 그러면 병원 주로 이제 신경과 같은 데 가서 그 검사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네. 60세가 넘으셨다. 그러면 앞에서도 계속 얘기 드렸던 것처럼 치매 안심센터를 활용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 가시면 검사가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선별검사, 그다음 진단검사, 간별검사 이렇게 이제 그 명칭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이분이 인지저하가 있는지 없는지를 선별해야 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선별검사 결과 약간의 인지저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럼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로 넘어가는 거고 진단검사 결과 이게 치매 원인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간별검사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선별검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질문지 같은 것들, 간이검사지를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부담 갖지 않고 그냥
가셔가지고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조금 더 그 조사를 좀 해보자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제 본인이 생각이 아니고 이제 판단에 의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신경인지검사나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치매안심센터에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셔가지고 이 평가를 실제로 이제 해주시는 그런 센터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알아보시고 이제 진단검사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이제 감별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치매안심센터에서 협력병원에 의뢰를 하게 되면 병원에 직접 가서 이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실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혈액검사나 아니면 뭐 CT나 MRI 많이 들어보신 이런 그 기기들을 활용을 해서 영상 촬영 기기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을 하실 경우에 좋은 점은 일단 등록이 되시면 선별검사를 받으셨다. 그런데 정상으로 나왔다. 그러면 2년 후에 다시 선별검사를 받도록 권유를 합니다. 네. 선별검사에서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진단검사에서도 별 이상이 없다.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도 되겠다. 그러면 1년마다 다시 재검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드리기 때문에 네. 치매를 좀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검사를 받을 때 병원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치매 검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진단검사나 아니면 감별검사, 의료비 지원, 진단비 지원이 있으니까 그 네. 제도를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뭐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좀 더 네. 붙이고 싶은데요. 저희 그 치매 연구단이 이런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서 많은 저희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금 기존 국가 체계인 치매 안심센터가 있고 저희들은 이제 그 과기부에서 지원해서 연구 체계인데요. 훨씬 더 이제 좀 바이오마커나 병리 진단이 강화되어 있는 그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그 연구단에서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 치매 예방관리센터라는 게 그 삐골 노인 건강타운 내에 고령 친화체험관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3단계 검사를 하는데 1차 검사는 유전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유전 인자의 치매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알츠하이머 치매는 70% 이상이 유전적 영향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 구강 상피 세포 검사를 통해서 이런 치매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지를 1차적으로 분석하고요. 그러면 위험 인자를 갖고 있으면 정세가 있든 없든 정밀 검사로 바로 넘어갑니다. 뭐 정세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 인자가 없어도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정밀 검사라고 하면 뭐 혈액 MRI,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밀로이드 펫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뇌 아밀로이드 측정 여부를 측정해서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을 경우에는 네. 저희들이 이제 선제적인 프로그램들을 적용해서 치매 예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네. 뭐 저희들도 이제 이거는 연구 사업이기 때문에 뭐 데이터 활용 동의서는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무료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치매 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을 목표로 치매 안심마을을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과 곡성을 비롯해서 순천이 치매 안심마을로 지금 지정돼 있는데요. 치매 안심마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송명동 교수께서 좀 해주시죠. 예, 갈수록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보건복지부가 치매 안심제의 일환으로 해서 전국에 2018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그 사업이 바로 치매 안심마을이라는 사업입니다. 네. 이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바로 치매 친화적인 환경으로 탈바꿈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마을인 거죠. 현재 전남에 69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에 339곳이 조성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남 장성군 진원면 고산마을, 또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죽정 2구, 또 전남 순천시 도사동 월곡마을, 또 서면 판교마을, 이런 곳에서 현판식을 갖고 운영 중에 있다라고 보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69개소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데 여기에 장성을 예를 들어 보자면요. 240명 중에 치매 환자분이 6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환자복이 아니라 바로 편한 차림의 옷을 입으시고 침대나 휠체어에서 하루를 보내는 대신에 바로 마을길을 걷고 또 이웃들과 교류도 하시고요. 네. 또 의사나 간호사가 없이 바로 마을 주민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어르신에게 별일이 없으신지 살펴드리는 바로 치매 파트너의 역할을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도 마을 자체도 친화적으로 변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치매 안심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스 안심콕, 아니면 집과 거리의 턱을 낮추는 사업, 또 치매 파트너 교육 등등을 바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치매 안심 마을. 자, 이선미 연구위원께서 좀 덧붙여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치매 안심 마을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 사회를 만들자라는 게 기본적인 모토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 지역 사회 내에서 치매 환자들이 기존 생활을 하는 것처럼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지역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뭐 시설에 입소해야 된다 또는 밖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지금까지의 일상적인 생활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지역민들의 어떤 인식, 치매와 관련된 인식을 변화시키고 또 치매와 관련된 지식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네. 또 그런 지역사회 지역민들의 변화 플러스 어떤 인프라를 치매 친화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들, 그래서 네. 치매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좀 줄여주는 이런 시도들이 치매 안심 마을의 주요한 목적이고, 광주 같은 경우에 뭐 치매 안심 행복 마을 뭐 이런 그 지정된 곳도 있어서요. 네. 뭐 계단 이 벽화 같은 거를 조금 더 밝은 그 벽화를 칠한다거나 벽에 아파트 계단에 이게 자극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뭐 한 계단을 올랐을 때 몇 킬로 뭐 네. 건강해질 수 있다, 며칠 더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지 자극을 주기 위해서 공원 같은 곳에 치매 퀴즈판을 만든다거나 정보판을 만든다거나 또는 치매와 관련된 어떤 둘레길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치매 안심 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프라 네. 구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역 공동체 안에서 치매를 관리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자, 그래서 이 전국의 치매 보호시설이나 요양병원의 경우는 지금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손명동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가족 중에 누군가 치매에 걸렸을 때 사는 게 바빠서 아니면 온종일 돌볼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가족들의 이야기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전문적인 기관이 현실적으로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치매 환자에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이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의 양성도 필요하다. 또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문제 행동의 개선을 위한 바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점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확대 계획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필요한 장소라든지 현실적인 현장과의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남성 어르신 대상 시설 등등의 현실적인 어떤 대안 마련을 위한 심오한 고민까지 함께하면서 수립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자, 이 치매 환자, 물론 환자도 그렇지만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부양 가족들의 고충도 정말 커서 정부가 이제 치매 환자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고 있고, 치매 가족에 대해서 휴가를 좀 주는 휴가제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선미 연구위원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치매 환자들이 겪는 부담,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겪는 부담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될 텐데 일단 정서적인 부담들이 있겠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예. 그리고 그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소외감 같은 것들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치매 환자를 케어를 하다 보면 치매 환자가 일상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밤낮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과잉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케어를 하는 부양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체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해하고 뭐 잠을 잘 못 자고 또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가족 관계가 원만한 집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네. 가족 간의 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치매 관리비 얘기를 했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히 무시를 못합니다. 한 달 약값만 해도 뭐 10만 원을 훌쩍 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들도 이제 가족의 어떤 부담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겠죠. 치매 환자들의 가족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마련을 했는데요. 일단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는 이제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눌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에 인지활동과 관련된 치매 전담형 요양병원 또는 그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시설에 치매 전담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치매 특화를 해서 네. 이 요양 그 시설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시설급여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집에서 케어를 하고 싶으실 경우에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으시면 시간을 정해놓고 와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요양보호사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연장선상에서 치매 가족 휴가제라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치매 가족 휴가제는 집에서 이제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이 이 피로가 너무 누적되고 어떤 집안 사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좀 휴식이 필요하다. 네. 이런 경우에 치매 환자를 대신 돌봐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근데 장기요양 서비스는 우리가 이제 등급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서비스를 몇 시간을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급여액이 결정이 되고 그 급여액들의 총합이 한 달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네. 치매가족 휴가제는 그 시간과 상관없이 추가로 이제 더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한도에 가고 관계없이 최대 6일까지 단기적으로 조야간보호센터의 그 시설에 이제 입소를 시켜서 그 케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해서 종일 방문 요양 신청을 하셔가지고 가족들이 밖으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잠깐 돌볼 수 있는 뭐 네. 하루 이틀 돌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이제 치매 가족 휴가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현재는 6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네.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 사용을 할 거고 사용할 수 있게 지금 그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12일까지도 쓸 수 있게끔 늘리겠다라고 네. 이제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타 이제 그 치매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 3만 원까지 치매 치료를 위해서 사용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네. 치매 안심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네. 모든 환자에게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치매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혹시 배회하다 실종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큰데요. 그런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종 치매 노인 지원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회 가능 어르신들 인식표를 옷에다 부착을 해드리는 서비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문을 사전 등록해서 경찰청에 등록을 해서 혹시 이제 실종이 됐을 때 찾을 수 있게끔, 그다음에 배회 감지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복지용구로 신청을 하시면 일정의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네. 이제 배회 그 감지하는 거. 그래서 이제 몸에다 부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침대나 현관 앞에다가 매트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 어르신이 밖을 나갈 때 핸드폰이나 이런 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치매 환자는 장애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할 때 장애인들은 추가공제를 또 받을 수 있는데요. 치매 환자는 장애인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인정하는 네.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 치매 안심센터에 여러 가지 치매 가족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족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또 자조 모임이 운영이 됩니다. 그 가족들의 지쳐 있을 때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자조 모임을 형성하는 거, 네. 또 가족 쉼터를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센터 안에 쉼터를 카페를 이용을 할 때 치매 환자를 대신 봐주는 이런 서비스들도 있기 때문에 치매 안심센터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매 환자 부양 가족의 현황이라든지 또 지원 현황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가족이 있으면 그나마 또 이런 지원들을 받을 수 있지만 독거노인들에 있어서는 혹시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선주 사무국장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지역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독거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관과 연계하여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독거 어르신들이 우선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관리사분들하고 연계하여 현황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조기 검진을 통해 가지고 치매 진단이 나오면 이제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랄지 주변에서 도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 연계를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그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아마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독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치매이기 때문에 혼자서 일상생활에 분명히 불편함이 있으실 것이고 뭐 부동산이나 경제적인 이런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국가에서는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로 해서 이제 그 제도를 만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군 치매 안심센터에서 이제 치매 공공 후견인 후보자들을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대상자들을 선별해 놓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매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가정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이 독거노인 어르신이 치매 공공 후견인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대상이 안 되는가는 이제 그 가정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법적인 제도 부분까지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가가 치매 관련 시설 인프라는 이제 확대를 했지만 문제는 제대로 된 치료와 돌봄을 시행할 전문 치매 인력들은 있는지 어떻습니까, 손명동 교수님? 네. 네, 뭐 주요 내용은 아마 치매 안심센터 확충 아니면 뭐 인지기능 검사 강화 또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또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 건데요. 그 필요성 공감을 하나 일단은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령 2050년에는 치매 환자에 드는 비용이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134조 6천만 원이라는 돈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면 이에 대한 고민과 전문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그러한 처우와 또 체계적인 교육과 양성을 통해서 전문화의 시급성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마련에 그 촘촘한 계획 수립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감사할 일임을 함께 말씀드리면서 치매 전문 인력 현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양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네. 좀 더 공격적인 어떤 디테일함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더 전문 인력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이 있다고 해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부분들을 지금 시행할 수도 없고 전면 중단된 상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치매 관련 지원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뭐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런 부분들은 다르게 좀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뭐 이선미 연구위원께서도 간단하게 좀 언급해 주시죠. 코로나19는 지금까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치매 환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일반 노인들보다도 더 인지자극이나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더 요구되는 상황인데 이제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뭐 이 모든 시설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활동량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그게 치매로 직결되는 치매가 더 심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집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비대면 인지자극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인지자극을 받기 위해서 뭐 치매 안심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기관들을 이용을 하셨다면 이 대면 관계를 형성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집으로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콩나물을 스스로 키우게끔 하는, 콩나물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 키트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식의 어떤 자극을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그 치매 안심 키트나 아니면 뭐 콩나물 키우기 키트나 아니면 플라워 박스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리 비대면이어도 인간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절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밖에도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조선주 사무국장께서 네, 말씀해 아무래도 주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애인이나 그 노인 인구가 가장 취약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거를 준비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반면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르신들을 이제 직접 비대면은 아니고요. 1:1 가가호를 한다든지 해서 인지꾸러미 아까 키트 말씀하셨는데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기업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 인지 워크북이나 실겨놀이판 등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예방운동법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QR코드를 해가지고 그걸 보이면서 예방운동법을 따라할 수 있게끔 네. 이런 키트를 방문해서 이제 지원을 해드렸고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정서적 우울감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간 방법은 다르지만 이제 그분들의 위험으로부터 어떤 그 저해하는 요소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가스 타이머콕이나 그 안전 관련 그리고 전기 관련해서 한 번씩 방문해서 집을 점검해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르신이 내가 관리받고 있다, 내가 좀 위험으로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양한 치매 관리 또 지원 방법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가장 획기적인 건 치료제가 나온다든지 원인을 확실하게 안다든지 하는 부분이라 이런 치매 관련 연구의 중요성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치매 치료 연구는 어디까지 정도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지 이거는 연구단장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뭐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환자나 가족들의 어떤 돌봄 또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는 큰 틀에서의 사회 복지 정책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고령화 사회, 미래에 닥쳐올 고령화 사회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치매를 사실은 제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이제 지금 실제로 작년부터 2020년도에 치매 극복 연구 개발 사업단이 출범을 하게 됐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인 국가 차원의 R&D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미 국가의 어떤 R&D 역량은 치매 극복 기술 개발 역량은 선진국 수준에 와 있고요. 또 국가에서 어떤 많은 지원이 있어서 향후에 어떤 뭐 10년 안에는 뭐 어떤 우리 자체적인 대한민국 기술로 또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작년 예산이 우리 치매 사회적 비용이 한 18조 정도 추산되고요. 올해 20조가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1%만 우리가 R&D 사업을 잘 집중을 해도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크게 이제 치매를 극복하는 기술에는 하나는 조기 진단 기술이 있고요. 하나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로 이제 조기 진단, 치매 예측 기술에 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치료제는 사실 너무나 많은 큰 비용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이런 다국적 제약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로 이런 조기 진단을 통해서 치매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이런 간단한 구강 검사, 면봉으로 구강 상피 검사만을 통해서도 치매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이 곧 상용화될 거고 또 네.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거의 이제 저희들이 그 어떤 연구 수준에서는 완성 단계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이런 반지도 있는데요. 이런 반지가 네. 이게 그냥 뭐 이런 기념 반지가 아니고 이게 웨어러블 헬스케어 장비인데요. 그러니까 이 라이프 로그 데이터라 그래서 하루 24시간의 모든 행동과 움직임, 체온 변화, 수면 패턴까지 다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 치매 환자들 또는 이제 아직 치매 증세는 없지만 무증상이나 경도인지 장애에 있는 어떤 그 알츠하이머병 환자들 500명을 지역민 대상으로 이걸 사실은 지금 채워서 계속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석해 본 결과에는 수면 패턴이나 이런 데서 이 치매로 진행되는 사람들은 상당한 어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인에 비해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 있는 사람과.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웨어러블 이런 장비, 이런 헬스케어 장비만으로도 이 일상생활을 모니터링해서 치매가 진행되는 것을 예측하는 기술도 이제 곧 실용화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요. 네. 지금 이거를 65세 이상 전 광주 시민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광주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올해 안에 이런 어떤 웨어러블 장비도 네. 우리 시민들이 이제 착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가장 치매 분야에 있어서는 적어도 저희 이제 광주가 가장 앞서 있다. 적어도 네. 국내외적으로도 앞서 있고요. 우리 지역민이 참여하고 있는 이 광주 치매 코호트는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도 다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이 데이터는 우리 광주 시민들의 어떤 그 초기 환자들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향후의 어떤 미래 치매 조기 진단 예측 기술을 개발하는데 핵심적인 원천이 될 거고요. 네. 또 가장 빠르게 우리 광주 시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치매 관련해서는 뭐 최첨단 기술을 다 동원해서 우리나라 특히 또 광주가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왠지 좀 든든해지면서 희망도 보이는데요. 사실 뭐 다음 질문이 해외 사례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또 참고할 부분들이 있으면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선주 사무국장님께서 먼저 네,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이제 인식을 하는 게 대국민 인식 개선 운동인데요. 네네. 이제 이 사업을 먼저 하고 있는 게 사실 일본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노령화 사회가 빨리 가다 보니 일본에서는 이제 치매 카페라는 곳을 만들어서 치매 가족이나 누구든 치매가 걸리더라도 걸리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치매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치매 카페를 만들어서 치매 국가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네. 오렌지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좀 더 촘촘한 치매에 대해서 안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자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치매 서포트제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치매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플러스라고 해서 이제 치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든 인식을 하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어떤 치매 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서포터즈를 만드는 거였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더 해외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사실 그 저희가 치매 안심마을이라고 하는 사례가 네덜란드에 있는 호구백 마을에서 나온 사례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호구백 마을은 이제 일정 요양원처럼 만들어서 그쪽에 뭐 상점이랄지 커피숍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저희 이제 대한민국의 치매 안심 마을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네. 주민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상점이나 그리고 이제 주변에 서포트 해주실 분들을 교육을 해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도움 받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 대한민국 치매 안심 마을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앞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독일이나 네덜란드, 일본 역시 재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변화가 있는 것이 시설 입소가 아니라 이제 재가 쪽으로 모시는 방안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재가 케어 활성화 차원에서 재가 이용자에게는 현금 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커뮤니티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재가 케어나 커뮤니티 케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쩌면 치매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은 불확실하고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치매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도 하고 다양한 지원 방법들에 대해서도 또 알게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냥 두려워하기보다는 예방하고 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인식과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또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호 단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매 조기 진단만 이루어진다면 치매를 극복하는 세상, 또 치매 제로 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미래가 그래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올 하반기에 아마도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치료제가 상용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에 진단만 된다면 이제 이런 원인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치매 없는 세상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요. 또 그래서 각자의 우리 시민들이 치매에 관련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그런 건강검진, 조기검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고선주 사무국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지역의 주민들이 누구든지 치매라고 해서 숨길 게 아니고 양성화여서 치매 주변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으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교육 받음으로써 이런 그 치매는 꼭 인식해야 된다라는 그런 극복의 의미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치매라고 해서 이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선미 연구위원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치매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개인 스스로도 본인의 건강을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힘을 합쳐서 치매 안심마을을 예로 든 것처럼 치매 인식 개선 같은 것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고, 이 치매 치료나 치매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공공성 강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립 요양시설이나 공공성이 가미된 어떤 그 시설의 설치 또 본인들도 힘들어하는 그 치매 케어를 그걸 대신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나 치매 치료나 치매 그 관리를 해주시는 그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될 때 그것이 치매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송명동 교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치매 더 이상 개인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로 이미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심각성을 함께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한껏 더 발휘해서 우리나라의 저력으로 치매 어르신의 마음이 헤아려지고요. 또 예방되어지고 나아가서 모든 국민이 치매 파트너가 되어서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그러한 지역사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025년에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 20%가 넘으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모두가 마주할 현실이자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가 됐는데요. 오늘 논의한 치매 극복을 위한 지원이나 돌봄이 강화돼서 치매 걸려도 치매 환자 가족이 있어도 걱정과 부담 없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